대명제국 황궁의 가장 깊숙한 곳, 그 누구도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는 소요궁의 후원에서 한 사내가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흰 도포는 이미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서 흘러내린 선혈이 땅에 떨어져 검은 흙을 적시고 있었다. 사내의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세월을 초월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평생을 검과 함께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움과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이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눈빛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흐려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3명의 인형이 서 있었고 모두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살기와 내공의 파동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고수임을 알 수 있었다. 3사람 모두 손에 검을 쥐고 있었으며 그 검날에서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무릎 꿇은 사내가 피 묻은 입술을 비틀며 쓴웃음을 지었고, 그 표정 속에는 자신이 평생 검으로 천하를 호령했음에도 결국 검에 찔려 죽게 되는 아이러니에 대한 자조가 담겨 있었다. 30년 전 그는 단 한 자루의 검으로 무림을 평정했고, 그 누구도 감히 그의 이름 석자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으나 지금은 이렇게 자신의 제자도 아닌 얼굴조차 모르는 자들의 검에 쓰러져 있었다. 3명의 자객 중 가장 앞에 선 자가 한 걸음 다가섰고, 그의 움직임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았으며 마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쳐들었고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자객의 눈동자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인간의 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갑고 무표정했다. 자객의 눈빛 속에는 무극검존이라 불리는 이 전설적인 검선에 대한 존경도 연민도 없었으며 오직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차갑고 기대적인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손에 준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고 검날 위로 희미한 달빛이 스쳐 지나가며 섬뜩한 한광을 발했다. 무극검존은 그 검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이 이제 정말로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가슴 한가운데 깊숙이 박힌 검상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이미 그의 심장을 관통했고 단전에 모인 수십 년 공력의 내공조차 서서히 흩어져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신이 죽고 난 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10살 때 처음 만났던 그 아이는 지금 25의 청년이 되어 있을 것이었고, 아마도 이 순간 자신의 거처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을 것이었다. 무극검존은 그 아이에게 15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했고, 그 아이는 20살이 되던 해에 이미 자신을 뛰어넘는 경지에 도달했다. 세상은 그 아이를 대명제국의 한가한 막내 황자로만 알고 있었지만 무극검존은 그 아이가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천재 중의 천재이며 앞으로 천하를 뒤흔들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이렇게 죽는다면 그 아이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음모 속에서 홀로 싸워야 할 것이고, 그것이 무극검존에게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자객의 검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은 마치 사형 집행인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것처럼 의식적이고 장중했다. 무극검존은 마지막 힘을 다해 오른손을 들어 올렸고 그의 손가락 끝에서 희미한 검기가 발산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발휘하는 최후의 반격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이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기도 했다. 손가락 끝에서 발산된 검기는 허공을 가르며 후원 한쪽의 거대한 바위를 향해 날아갔고, 바위 표면에 깊은 자국을 남기며 몇 개의 글자를 새겨 넣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은 완성되지 못했고 무극검존의 힘이 다하며 마지막 획은 흐릿하게 흐려졌다. 자객의 검이 마침내 그의 목을 스쳐 지나갔고 무극검존의 고개가 천천히 앞으로 숙여졌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피가 흘러나오지 않았으며 평생 천하를 호령했던 검선의 생명은 이렇게 달없는 밤 고요히 꺼져갔다. 세 명의 자객은 아무런 말도 없이 시신을 바라보았고 잠시 후 그들은 동시에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고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다. 소요궁의 후원은 다시 고요해졌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궁녀들의 발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다. 무국검존의 시신은 그렇게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진 채 아무도 모르게 식어가고 있었고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새긴 바위의 글자들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바위에 새겨진 글자는 단 4글자였다. 쌍용 식천, 2마리의 용이 한 이를 삼킨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무국검존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글자를 남겼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후의 새벽, 소요궁의 주인인 대명제국의 칠황자 유현이 평소와 같이 일어나 후원으로 나왔고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매일 아침 검을 수련하던 장소로 향했다. 25의 나이임에도 그의 걸음걸이에는 무게감이 있었고 젊은 혈기보다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 같은 침착함이 배어 있었다. 유현의 외모는 황자답게 준수했으나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고 오히려 궁중의 다른 황자들에 비해 평범해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는데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숨어 있었다. 그가 평소 검을 휘두르던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코끝을 스치는 미세한 혈비린내가 아침 공기 속에 섞여 있었고 유현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것은 평소의 온화하고 무심한 표정과는 전혀 다른 마치 날이 선 검처럼 예리하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유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고 그의 시선이 후원 한쪽의 거대한 바위에 머물렀다. 바위 앞에는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고 그것이 사람의 형체임을 깨닫는 순간 유현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다. 그의 심법은 너무나 빠르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보였고 다음 순간 그는 이미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시신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빠져 창백했지만 유현은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15년간 매일같이 만나 검을 배우고 무공을 익혔던 사부,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아꼈던 단 한 사람인 무국검존 임무연이었다. 유현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부의 눈을 감겨주었고 그 차가운 이마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사부의 몸을 자세히 살펴본 유현은 가슴 한가운데 검에 찔린 상처와 목에 난 얕은 검상을 발견했다. 상처의 형태와 깊이 그리고 남아있는 미세한 검기의 흔적을 통해 유현은 최소 3명 이상의 고수가 동시에 공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고수들의 무공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파악했다. 무국검존은 30년 전 천하제일의 검선이었고 비록 나이가 들어 해도 여전히 인류 고수였다. 그런 그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분명 무림에서도 손꼽히는 절정 고수들일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황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살인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임을 의미했다. 유현의 시선이 사부의 손가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미세하게 남아있는 검기의 흔적을 발견했다. 손가락 끝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긴 유현은 바위 표면에 새겨진 4글자 쌍용식천, 그 글자들은 사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새긴 것이 분명했고 분명 자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유현은 그 글자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쌍용, 두 마리의 용,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부는 왜 죽어가면서까지 이 글자를 남겼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경고하려는 것인지 유현은 깊이 사색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유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사부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부드럽고 조심스러워서 마치 잠든 아이를 다루는 것 같았고 시신을 안은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유현은 사부의 시신을 안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고 조심스럽게 침상에 눕힌 후 깨끗한 비단으로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사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마치 아득히 먼 곳을 응시하는 것 같았다. 해가 떠올라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소유궁의 시녀들이 아침 문안을 드리러 왔다가 거처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대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정오가 되어서야 유현이 비로소 몸을 일으켰고 문을 열고 나온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시녀 중 가장 나이 많고 믿음직한 자를 불렀고 그녀에게 황궁 내 의관을 조용히 데려오라 명했다. 시녀는 황자의 얼굴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감히 묻지 못하고 황급히 달려갔다. 의관이 도착했을 때 유현은 그를 거처 안으로 안내했고 침상에 누운 시신을 가리켰다. 의관은 시신을 살펴보더니 이미 사흘 전에 사망했으며 가슴의 검상이 치명적이었다고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유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관에게 이 일을 절대 함구하라 명했고 의관은 두려움에 떨며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났다. 유현은 다시 혼자가 되었고 그는 사부의 시신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15년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사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10살 때 처음 사부를 만났던 그날, 유현은 평소처럼 후원을 거닐다가 한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긴 노인을 발견했었다. 그 노인은 평범해 보였지만 유현은 본능적으로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느낄 수 있었다. 노인은 유현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반가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후원에 나타났고 유현은 자연스럽게 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노인은 유현에게 세상의 이치와 무공의 원리를 가르쳤고 유현은 놀라운 속도로 그것들을 흡수했다. 1년이 지났을 때 노인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그가 바로 30년 전 무림을 평정했던 전설의 무극검존임을 알게 된 유현은 그를 사부로 모시기를 청했다. 15년간 유현은 사부로부터 무극진공과 천지무극검을 전수받았고 동시에 황실의 비전인 천왕제왕공과 칠성제왕검도 익혔다. 두 가지 무공은 서로 상극이어서 함께 수련하면 주화인마에 빠지기 쉬웠지만 유현은 타고난 재능과 사부의 지도로 두 무공을 완벽하게 융합시켰다. 20살이 되던 해 유현은 마침내 사부를 뛰어넘는 경지에 도달했다. 그날 사부는 유현과 마지막 시합을 했고 100초를 버티지 못하고 검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사부의 얼굴에는 패배의 아쉬움이 아닌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고 그는 유현에게 이제 자신이 가르칠 것이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도 사부는 매일 유현을 찾아왔지만 더 이상 무공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유현에게 무림의 역사와 각 문파의 비밀, 그리고 세상에 숨겨진 수많은 음모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현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무림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운 곳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사부는 한 번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왜 30년 전 천하를 평정한 후 갑자기 은거했는지,
그리고 왜 황궁에 숨어 지내며 자신을 제자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유현은 그것이 사부만의 비밀이라 생각하고 굳이 묻지 않았다. 그리고 3년 전 사부가 갑자기 떠나야 한다고 말했던 그날을 유현은 기억하고 있었다. 사부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있으며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현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묻지 않았고 단지 조심하라는 말만 건넸다. 사부는 유현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 했고 그것이 유현이 살아있는 사부를 본 마지막이었다. 3년 동안 유현은 사부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 믿었고 매일 아침 후원계 중에서 검을 휘두르며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사부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유현은 그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부가 죽기 직전 남긴 쌍용식천이라는 4글자는 사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경고였다. 유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침상 곁에 놓인 자신의 검을 집어들었다. 그 검은 황실에서 하사한 보검이었으나 유현은 한 번도 그것을 실전에서 사용한 적이 없었다. 모두가 유현을 무공에만 빠진 한가한 황자로 알고 있었고 그가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는 사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다. 유현은 검을 천천히 뽑아들었고 검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지난 15년간 유현은 사부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무공을 숨기고 평범한 황자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사부를 죽인 자들은 분명 무림의 어둠 속에 숨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아직 모르고 있을 것이었다. 유현은 천천히 검을 칼집에 도로 넣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궁궐 너머로 보이는 산맥 너머에는 광활한 무림 세계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 어딘가에 사부를 죽인 자들이 숨어 있을 것이었다. 유현은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사부를 죽인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그들 배후에 있는 모든 음모를 밝혀낼 것이며 사부가 마지막으로 남긴 쌍용식천이라는 4글자의 의미가 무엇이든 그것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될 모든 적들을 자신의 검으로 베어낼 것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소요궁의 저녁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유현은 여전히 사부의 시신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번 밤을 사부와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고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사부를 후원 깊은 곳에 조용히 묻어줄 생각이었다. 밤이 깊어지며 궁궐 전체가 고요해졌고 오직 순찰을 도는 궁녀와 내관들의 발소리만이 가끔씩 들려왔다. 유현은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명상에 잠겼고 그의 호흡은 너무나 고르고 깊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15년간 쌓아온 무공과 내공이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고 마치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화산이 깨어나려는 것처럼 그의 단전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직전 하늘이 가장 어두운 시각에 유현은 사부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후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땅을 스쳤고 마치 허공을 걷는 것처럼 가벼웠지만 동시에 무게감이 있었다. 시신을 안은 그의 품에서는 미세한 내공의 파동이 흘러나와 사부의 몸을 감싸고 있었으며 그것은 마치 생전의 온기를 지켜주려는 마지막 효도처럼 보였다. 후원의 가장 깊은 곳에는 거대한 오동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이것은 유현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다. 사부 역시 이곳을 좋아했고 두 사람은 종종 이 나무 아래에 앉아 무공과 세상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유현은 사부가 이곳에 묻히기를 원할 것이라 생각했고 나무 바로 옆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자리를 선택했다. 땅을 파는 일은 간단했다. 유현은 손가락 끝에서 검기를 발하여 흙을 가르고 돌을 부수었으며 그 움직임은 너무나 정밀하고 조용해서 흙이 파헤쳐지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일각도 채 되지 않아 깊은 구덩이가 파여졌고 유현은 사부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사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유현은 무릎을 꿇었고 그의 이마가 땅에 닿았다. 3번의 절을 올린 후 유현은 천천히 흙을 덮기 시작했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흙을 쌓아 올렸다. 무덤이 완성되었을 때
하늘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고 동쪽 하늘 끝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현은 무덤 앞에 앉아 해가 완전히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복수에 대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사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사부는 언제나 말했다. 감정에 휘둘리는 자는 결코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없으며 복수 역시 냉철한 머리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유현은 일어났고 무덤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린 후 천천히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다. 소요궁의 시녀들은 이미 기상하여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유현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다. 유현 역시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그들의 인사를 받았고 아무도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유현은 시녀들을 모두 물린 후 혼자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의 한쪽 벽면에는 수많은 서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무림의 역사와 각 문파의 기록들이었다. 유현은 천천히 서가를 훑어보다가 특정한 책 한 권을 떠내들었다. 그 책은 무림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었고 300년 전 무림맹이 창설된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역대 맹주들과 주요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유현은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특정 부분을 찾았고 50년 전의 기록에 이르렀을 때 그의 손이 멈췄다. 그곳에는 당시 무림맹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고 새로운 맹주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었고 마치 의도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숨긴 것처럼 보였다. 유현은 그 부분을 여러 번 읽고 사부가 생전에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사부는 한때 무림맹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암시한 적이 있었고 50년 전 어떤 사건으로 인해 무림을 떠났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무엇인지 왜 떠나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유현은 이제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사부가 남긴 쌍용 식천의 의미를 이해하는 첫걸음일 것이라 확신했다. 책을 덮은 유현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저 멀리 황궁성벽 너머로 펼쳐진 도성의 풍경을 응시했다. 대명제국의 수도인 천경성은 100만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는 거대한 도시였고 그 안에는 수많은 무림문파의 분타와 상단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딘가에는 사부를 죽인 자들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었다. 유현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나직한 목소리가 밖에서 문안을 청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수하였고 그녀는 유현의 호위를 담당하는 황실 아미 중 한 명이었다. 겉으로는 궁녀의 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황제가 직접 유현의 안전을 위해 배치한 고수였다. 유현이 들어오라 허락하자 문이 조용히 열렸고 단정한 궁녀 복장을 한 여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수하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나이였고 단아한 외모에 차분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예리함이 숨어 있었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도 오랜 무공수련의 흔적이 느껴졌다. 수하가 유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고 유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라는 뜻을 전했다. 수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그녀의 말에 따르면 황궁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사흘 전 밤 소요궁 후원에서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었고 이미 황실 금이군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였다. 유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수하의 보고를 들었고 내심 예상했던 일이라 생각했다. 사부를 죽인 자들이 아무리 조심했다 해도 완벽하게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을 것이고 황궁의 경비를 담당하는 금이군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고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느냐는 것이었다. 유현은 수하에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라 명했고 특히 금이군의 조사 결과와 황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파악하라 지시했다.
수하는 명을 받들겠다며 다시 한번 예를 갖춘 후 조용히 물러났고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부하의 충성심이 느껴졌다. 수하가 떠난 후 유현은 다시 혼자가 되었고 그는 서재 한쪽에 놓인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황자의 얼굴이었고 그 누구도 이 얼굴 뒤에 무서운 무공과 냉철한 판단력이 숨어 있다고 상상하지 못할 것이었다. 유현은 이것이 자신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오가 지나 오후가 되었을 때 소요궁의 한 내관이 찾아왔고 그는 황제의 전가를 가지고 왔다. 황제가 저녁 어전에 유현을 부르셨다는 내용이었고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유현은 그것이 후원의 침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유현은 내관에게 분명히 첨석하겠다고 답했고 내관은 공손히 절을 올린 후 물러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유현은 황제의 어전으로 향했다. 황궁의 중심부에 위치한 천광전은 대명제국의 권력이 집중된 곳이었고 황제를 비롯한 황실의 핵심 인물들이 국정을 논하는 장소였다. 평소 유현은 이곳에 자주 오지 않았고 무공수련에만 몰두하는 한가한 황자로서 정치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왔다. 천광전에 도착한 유현은 전각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내관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고 넓은 전각 안에는 이미 몇몇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가장 높은 곳에는 황제 유천백이 앉아 있었고 그의 나이는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황제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오랜 세월 제국을 다스리며 쌓아온 권위가 그 시선 하나에서도 느껴졌다. 황제의 좌우에는 몇몇 황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모두 유현의 형들이었다. 맨 오른쪽에 서 있는 자는 장자인 유광이었고 그의 나이는 35세로 황자들 중 가장 연장자였다. 유광의 얼굴은 준수했으나 차가운 인상이었고 그의 눈빛 속에는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유광의 옆에는 이자 유명이 서 있었고 그는 33세로 황자들 중 가장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외에도 3자 유호, 4자 유진 등 여러 황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모두 유현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유현은 황제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고 황제는 손을 들어 일어나라는 뜻을 전했다. 유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형들과 나란히 섰을 때 황제가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위엄이 있었다. 황제는 사흘 전밤 소요궁 후원에서 침입자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말했고 금이군의 조사 결과 최소 3명 이상의 고수가 황궁 내부 깊숙이 침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황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황제는 강조했다. 황제의 시선이 유현에게 향했고 그날 밤 소요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유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은 그날 밤 거처에서 수련에 몰두하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거짓이었지만 유현의 표정에는 전혀 동요가 없었고 마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황제는 잠시 유현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에는 무언가를 파악하려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곧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더욱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고 명했다. 유현은 공손히 명을 받들겠다고 답했다. 황제가 다시 입을 열어 금이군의 경비를 강화하고 황궁 내부에 대한 검문을 철저히 하라고 명했다. 또한 각 황자들의 거처 주변에도 호위를 증원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황자들은 모두 명을 받들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유현은 그들의 표정 속에서 각자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전 회의가 끝나고 황자들이 물러날 때 유현은 장자 유광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묘하게 차가웠고 마치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유현은 태연하게 유광과 눈을 마주쳤고 곧 서로 시선을 거두고 각자의 길을 갔다. 소요궁으로 돌아온 유현은 거처에 들어서자마자 수하가 이미 돌아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수하는 유현이 들어오자 즉시 무릎을 꿇었고 그녀가 수집한 정보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수하의 말에 따르면 금이군이 발견한 것은 후원 담장 근처의 미세한 검기 흔적과 몇 군데 깨진 기와였다고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정보는 따로 있었다. 수하가 황실 아미 동료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이번 침입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황궁 주변에서 수상한 인물들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의 특징이 모두 같았는데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빠르게 움직이는 자들이었다고 전했다. 유현은 수하의 보고를 들으며 사부를 죽인 자들이 단순한 자객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이 황궁에 침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부에 협조자가 있거나 아니면 황실의 경비 체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유현은 수하에게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수집하라 명했고 특히 장자 유광의 동향을 주시하라고 지시했다. 어전에서 느낀 유광의 시선이 유현의 직감을 건드렸고 그 직감은 보통 틀린 적이 없었다. 수하는 명을 받들겠다며 물러났고 유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며 소요궁은 고요해졌고 유현은 거처의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중 유독 밝게 빛나는 2개의 별이 나란히 떠 있었다. 유현은 그 2별을 바라보며 사부가 남긴 쌍용 식천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렸다. 쌍용, 2마리의 용,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2명의 강력한 적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2개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일까? 유현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드러날 것이라 믿었다. 유현은 창문을 닫고 침상으로 향했지만 잠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명상 자세로 앉아 내공을 운행하기 시작했고 단전에서 시작된 내력이 온몸의 경맥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천황제왕공과 무극진공이 그의 몸속에서 완벽하게 융합되어 흐르고 있었고 그 힘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순환했다. 내공을 운행하며 유현은 자신의 무공이 사부가 죽은 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 같았고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려는 조짐이 보였다. 유현은 이것이 사부의 죽음이 자신에게 준 자극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슬픔과 분노가 오히려 무공의 돌파구가 되고 있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유현은 명상에서 깨어났고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욱 깊고 예리해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집어들었고 거처 밖으로 나가 후원으로 향했다. 사부의 무덤이 있는 오동나무 아래에 선 유현은 천천히 검을 뽑아들었고 동이 트는 하늘을 향해 검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의 검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움직였지만 검이 지나간 자리에는 희미한 검기의 흔적이 남아 공기를 갈랐다. 칠성 제왕검과 천지 무극검이 하나로 융합되어 펼쳐지고 있었고 그 검법 속에는 제왕의 패기와 무국의 자연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검을 휘두르며 유현은 마음속으로 사부에게 맹세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사부를 죽인 자들을 찾아내어 응징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될 모든 장애물을 베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사부가 평생 지키려 했던 무림의 정의를 자신이 이어받아 지켜나갈 것이라 맹세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유현은 검을 거두었고 그의 이마에는 땀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다.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 유현은 사부의 무덤을 향해 한 번 더 절을 올렸고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다. 이날 오후 유현은 평소와 달리 소요공을 나서 황궁 밖으로 향했다. 명목상으로는 도성 구경을 간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유현은 무림 정보의 밝은 자를 만나 사부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를 찾으려 했고 그를 위해서는 황궁이 아닌 강호로 나가야 했다. 유현은 수하를 비롯한 몇 명의 호위만 대동하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황궁을 나섰고 그의 모습은 마치 일반 양반가의 도련님처럼 보였다. 청경성의 거리는 북적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유현은 그 인파 속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다. 청경성에는 무림의 여러 문파들이 분타를 두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무림맹의 청경 분타였다. 유현은 무림맹 분타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오가는 무림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언젠가는 저곳에 직접 들어가 사부와 무림맹의 관계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유현의 목적지는 무림맹이 아니었다. 그는 청경성에서 가장 정보가 빠르기로 소문난 곳으로 향했고 그곳은 바로 취선로라는 객잔이었다. 취선로는 겉으로는 평범한 주점이었지만 실제로는 무림의 온갖 정보가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었다. 취선로에 도착한 유현은 2층의 조용한 방을 잡았고 수하에게 주인을 불러오라 지시했다. 잠시 후 50대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고 그는 취선로의 주인인 주현백이었다. 주현백은 무공은 모르지만 정보력만큼은 천하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물이었고 강남에서 시작한 그의 상단은 이제 대명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다. 주현백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유현의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고 비록 무공을 모르는 그였지만 오랜 세월 온갖 사람들을 상대하며 쌓은 안목으로 이 젊은이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고 무엇을 도와드릴까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현은 주현백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눈 속에서 영리함과 동시에 신중함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제대로 된 대가만 주어진다면 귀중한 정보를 내놓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유현은 품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 옥패는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물건이었고 황자들이 신분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다. 주현백은 옥패를 보는 순간 얼굴이 약간 굳어졌고 즉시 더욱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신분의 인물을 상대하고 있는지 깨달았고 동시에 이 만남이 단순한 정보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유현은 낮은 목소리로 주현백에게 물었고 최근 천경성이나 그 주변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에 대한 소문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전했다. 주현백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실제로 그러한 소문이 있다고 대답했다. 주현백의 말에 따르면 한 달 전부터 천경성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자객들이 목격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으며 밤에만 움직이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적대로 생각했지만 그들이 노리는 대상이 특이했다고 전했다. 그들이 습격한 곳은 주로 무림에 은퇴한 고수들이나 무림맹과 관련이 있던 인물들의 거처였다고 했다. 공격은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표적은 예외 없이 사망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것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암살이었고 단순한 강도나 복수국이 아니었다. 유현은 주현백의 말을 들으며 사부의 죽음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연쇄적인 암살 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특정한 인물들을 제거하고 있었고 사부 역시 그 목록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제거하려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유현은 주현백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고 말했고 희생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과거 이력을 알고 싶다고 전했다. 주현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그러한 정보는 매우 위험하며 얻기도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유현이 탁자 위에 황금 몇 냥을 더 놓자 주현백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주현백은 사흘 안에 정보를 모아보겠다고 약속했고 다만 이 일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적인 비밀 보장을 요청했다. 유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신분 역시 절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현백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공손하게 방에서 물러났다. 주현백이 떠난 후 유현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취선로 아래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들 중 누가 평범한 백성이고 누가 모리민인지 겉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유현의 예리한 눈은 인파 속에서 몇 명의 모리민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들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무공수련의 흔적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유난히 유현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검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였고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만큼은 매우 예리했다. 그 남자는 취선루를 힐끗 쳐다보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유현은 그 남자의 뒷모습을 지켜보았고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수하가 조용히 유현의 옆으로 다가왔고 그녀 역시 그 남자를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수하의 판단으로는 그 남자가 인류 고수이며 아마도 무림맹이나 다른 큰 문파의 인물일 것 같다고 전했다. 유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취선로를 나선 유현은 천경성의 거리를 천천히 거닐며 주변을 관찰했다. 그는 무림맹 분타 근처를 지나갔고 그곳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무림인들의 모습을 살폈다. 대부분은 평범한 무림인들이었지만 가끔씩 강한 기운을 내뿜는 고수들도 눈에 띄었다. 무림맹 분타 입구 근처에서 유현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을 보았고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최근 무림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특히 여러 은퇴 고수들이 연이어 사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옛 고수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혹시 마교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또 다른 이는 무림맹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으며 곧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유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무림에서도 이미 이 사건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진짜 배후를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마교나 사파의 소행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었다. 유현은 진실이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울 것이라 생각했다. 해가 기울어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유현은 황궁으로 돌아왔다. 소요궁에 도착한 그는 즉시 거처로 들어갔고 오늘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현백이 말한 연쇄 암살, 무림맹 근처에서 들은 소문들, 그리고 검은 도포의 중년 남자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유현은 서재의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종이 위에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정보들을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사부의 죽음, 쌍용식천이라는 메시지, 연쇄 암살 사건, 검은 옷의 자객들, 그리고 무림맹과의 연관성. 각각의 조각들은 아직 연결되지 않았지만 유현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맞춰질 것이라 확신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유현은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만약 이 암살들이 정말로 특정 세력의 소행이라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단순히 옛 고시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일까? 아니면 그들이 가진 무언가를 노리는 것일까? 유현은 문득 사부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부는 50년 전 무림에서 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진실은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으며 대부분은 왜곡된 역사만 알고 있다고 했다. 혹시 이 암살들이 그 50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깊은 밤이 되어 유현은 명상에 들어갔고 내공을 운행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하지만 명상 중에도 그의 일부 의식은 깨어 있었고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무극검존이 가르쳐준 비법이었고 잠들지 않고도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경지였다. 자정이 지난 시각, 유현은 갑자기 미세한 기운의 변화를 감지했다. 소요궁 후원 쪽에서 매우 약하지만 분명한 살기가 느껴졌고 그것은 누군가 담장을 넘어 침입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유현은 즉시 명상에서 깨어났고 몸을 일으켜 창문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소요궁 후원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고 빨랐다.
유현은 즉시 그들이 사흘 전 사부를 죽인 자객들과 같은 부류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온 것이었고 이번에는 아마도 유현 자신을 노리고 온 것이 분명했다. 유현은 침착하게 검을 집어들었고 거처의 불을 모두 껐다. 그리고는 창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신법은 마치 바람처럼 가벼웠고 착지할 때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유현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고 침입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3명의 자객은 서로 눈빛만으로 소통하며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고 그들은 유현의 거처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유현은 그들이 완전히 포위망을 형성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들이 거처 앞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움직였다. 유현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고 그 속도는 눈으로 쫓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다. 가장 뒤에 있던 자겔의 등 뒤에 나타난 유현은 검을 뽑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그의 혈도를 찔렀다. 자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경직되었고 유현은 그를 조용히 땅에 눕히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2명의 자객은 동료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즉시 경계 태세를 갖췄다. 그들의 손이 검자루로 향했고 눈빛이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유현은 이미 그들의 사각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다음 순간 2번째 자객의 목덜미를 장력으로 가격했다. 2번째 자객 역시 소리 없이 쓰러졌고 마지막 남은 1명은 이제야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검을 뽑아들고 주변에 검기를 뿌렸지만 유현은 그 검기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의 손목을 가격했다. 자객의 손에서 검이 떨어졌고 유현은 그의 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다. 유현은 자객을 거처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촛불을 켜서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검은 천으로 가려진 얼굴을 벗기자 평범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고 특별한 특징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보통 사람과 달랐다. 그것은 살인을 업으로 삼은 자의 차갑고 무감정한 눈빛이었다. 유현은 자객의 혈도를 풀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누구의 명령으로 이곳에 왔는지 말하라고 했다. 자객은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현은 다시 한번 물었지만 자객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유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그는 자객의 팔을 잡아 비틀기 시작했다. 자객의 얼굴에 고통의 빛이 스쳤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유현은 그가 철저하게 훈련된 암살자임을 알았고 보통의 고문으로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유현은 자객의 단전에 손을 얹고 내력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대의 경맥을 역류시켜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이었다. 자객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현은 내심 이 자객의 의지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더욱 강하게 압박을 가했다. 자객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자객의 입이 열렸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아명각이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주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다고 했다. 목적은 소료궁 후원에서 발견된 증거를 제거하는 것이었고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그 역시 제거하라는 명령이었다고 전했다. 유현은 아명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그것이 사부를 죽인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유현은 자객에게 아명각의 본거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각주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객은 자신은 하급 자객이라 본거지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며 각주의 정체도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다만 명령은 항상 중간 책임자를 통해 전달된다고 했다. 유현은 그렇다면 중간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었고 자객은 천살이라 불리는 12명의 고수들 중 한 명이라고 대답했다. 자객은 그중 한 명의 이름만 알고 있었고 그는 백진광이라는 자였다. 백진광은 천살 중에서도 가장 강하며 아명각의 실질적인 전투 책임자라고 전했다. 유현은 백진광이라는 이름을 기억 속에 새겼고 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물었다. 자객의 말에 따르면 백진광은 40대 중반의 나이로 아명신공과 천마혈살수라는 무공을 익힌 절정 고수라고 했다. 그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며 그의 손에 죽은 무림 고수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유현은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판단했고 자객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사흘 전 이곳에서 죽인 노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자객은 고개를 저었고 자신은 그날 임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다만 그날 임무를 수행한 것도 천살 중 한 명이 직접 나섰다는 소문만 들었다고 했다. 유현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고 자객의 혈도를 다시 눌러 기절시켰다. 그리고는 수아를 불러 나머지 두 자객도 데려오라 명했다. 수아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대기하고 있었고 즉시 기절한 두 자객을 끌고 왔다. 유현은 세 자객을 바라보며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 그들을 황실 금이군에 넘기면 신문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었다. 유현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현은 수아에게 이들을 황궁 밖으로 조용히 옮기라 명했고 그들이 깨어나면 기억을 잃게 만든 후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수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유현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즉시 다른 아미들을 불러 자객들을 옮겼다. 자객들이 처리되고 다시 혼자 된 유현은 오늘 밤의 일을 정리했다. 아명각, 천살, 백진광.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했고 사부의 죽음과 연결되는 실마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현은 이제 아명각을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시작점은 백진광을 찾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현은 평소와 같이 후원에서 검을 수련했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과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사흘 후 주현백이 정보를 가져올 것이고 그 정보를 토대로 아명각의 행적을 추적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백진광과 대면할 기회를 만들 것이었다. 그날 오후 소요궁에 한 통의 서신이 도착했다. 보내니는 소풍진이었고 그는 유현의 오랜 친구이자 무림맹 소협이었다. 서신의 내용은 간단했다. 최근 무림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며칠 후 천경성에서 열리는 무림 집회에 참석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유현은 서신을 읽으며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무림 집회에 참석하면 여러 문파의 인물들을 만날 수 있고 동시에 아명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었다. 유현은 즉시 답신을 써서 참석하겠다고 회신했다. 사흘이 지나 약속한 날 유현은 다시 취선루를 찾았다. 주현백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다. 주현백은 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유현 앞에 놓았고 이것이 지난 사흘간 수집한 모든 정보라고 말했다. 유현은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지난 2달간 발생한 연쇄 암살 사건들의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희생자는 총 13명이었고 모두 무림에 은퇴한 고수들이거나 과거 무림맹과 깊은 관련이 있던 인물들이었다. 유현은 명단 중 한 이름에 멈췄다. 그것은 임무연, 바로 사부의 이름이었다. 주현백은 이 노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고 다만 30년 전 무림을 떠난 전설적인 검선이었다는 소문만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유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계속해서 서류를 살펴보았다. 명단을 끝까지 검토한 유현은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50년 전 무림맹 창립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었고 그중 상당수는 당시 무림의 거대한 변화를 목격했거나 그 중심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누군가 그 시절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현은 주현백에게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치하했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부탁했다. 50년 전 무림맹 창립 당시의 상세한 기록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현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그러한 오래된 기록은 구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의 당가에 무림의 역사를 기록한 고문서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가. 유현은 그 이름을 기억 속에 새겼다. 강남 당가는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가였고 동문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무림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었다. 만약 50년 전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유현은 주현백에게 단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고 주현백은 자신의 상단이 단가와 거래 관계에 있으니 소개장을 써주겠다고 제안했다.
유연은 고맙다는 뜻을 전했고 주연백은 즉시 소개장을 작성하여 유연에게 건넸다. 유연은 은자 몇 냥을 더 놓고 취선로를 떠났다. 황궁으로 돌아온 유연은 즉시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후 열리는 무림 집회에 참석하고 그 후 강남으로 가서 단가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암영각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유현은 수아를 불러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 천경성 내에서 암영각과 관련된 어떤 소문이든 수집하라고 명했고, 특히 백진광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곳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수아는 명을 받들겠다며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틀 후 수아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천경성 외곽의 폐사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다.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그곳을 드나들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 나는 곳이라 여겨 접근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니 그곳에서 강한 살기가 느껴졌고 분명 고수들이 은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유현은 그곳이 암영각의 거점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위험했다.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현은 일단 무림 집회에 참석한 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무림 집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유현은 평범한 무림인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수아만 대동한 채 집회 장소로 향했다. 집회는 천경성 북쪽의 천무관이라는 큰 무관에서 열렸고 이미 수백 명의 무림인들이 모여 있었다. 유현이 천무관에 도착했을 때 소풍진이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풍진은 30세의 나이로 준수한 외모에 호탕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무림맹 소엽의 손자로서 무림에서 상당한 명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현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천무관 내부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각 문파의 대표들과 무림의 이름난 고수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유현은 소풍진을 따라 한쪽 구석의 자리에 앉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면의 높은 단상에는 무림맹의 주요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무림맹주 남궁천이 앉아 있었다. 남궁천은 50세의 나이로 온화한 인상에 백발이 섞인 머리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미소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하지만 유현은 그 미소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궁천의 옆에는 부맹주 서문진이 앉아 있었고 그는 48세의 나이로 강직한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의 표정은 항상 엄숙했고 무림의 정의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집회가 시작되자 남궁천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말을 했다. 그는 최근 무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상사들에 대해 언급했고 여러 은퇴 고수들이 연이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무림맹에서는 이미 조사에 착수했으며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어 응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남궁천의 말이 끝나자 여러 문파의 대표들이 일어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이것이 마교의 소행이라 주장했고 어떤 이는 사파 세력의 도전이라 말했다. 또 다른 이는 무림맹의 경비를 강화하고 각 문파가 협력하여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현은 그들의 논의를 들으며 아무도 진짜 진실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있었고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현은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 앞에 폭로할 날이 올 것이라 다짐했다. 집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천무관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문 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한 무림인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고개를 든 그 무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문파가 어젯밤 검은 옷의 자객들에게 습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부를 비롯한 여러 사형제들이 살해당했고 자신만 간신히 도망쳐 이곳까지 왔다고 전했다. 천무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분노하며 당장 범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외쳤고 어떤 이는 각 문파가 힘을 합쳐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천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었고 무림맹에서 즉시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유현은 무림맹의 조사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만약 아명각이 정말로 거대한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 세력이 무림맹 내부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면 조사는 오히려 진실을 더 깊이 묻어버릴 수도 있었다. 집회는 혼란 속에 족이 종료되었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문파로 돌아가 경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유현은 소풍진과 함께 천무관을 나왔고 소풍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최근 무림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유현은 조심하라는 당부만 남기고 소풍진과 헤어졌다. 황궁으로 돌아온 유현은 즉시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명각의 움직임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고 이대로 방치하면 더 많은 무림인들이 희생될 것이었다. 유현은 오늘 밤 수아가 발견한 폐사로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유현은 검은 야행복으로 갈아입고 소요궁을 빠져나왔다. 수아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유현은 거절했다. 이번 일은 너무 위험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수아는 황궁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유현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의 신법은 마치 밤의 일부가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황궁의 경비를 피해 담장을 넘은 유현은 천경성의 지붕 위를 날아 외곽으로 향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고 유현에게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폐사는 천경성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오래전 화재로 폐허가 된 후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유현이 폐사 근처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의 예리한 감각은 폐사 안에서 여러 명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다. 유현은 조심스럽게 폐사에 접근했고 무너진 담장 너머로 내부를 살폈다. 폐사의 중심에 있는 대웅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분명했다. 유현은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 폐사 안으로 들어갔다. 폐사의 곳곳에는 경계를 서는 자깃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유현의 신법은 너무나 은밀하여 그들은 유현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유현은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이동하며 대웅전에 가까이 다가갔고 무너진 벽의 틈새로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대웅전 안에는 10여 명의 자객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검은 도포를 입고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서 있었는데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날카로운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유현은 직감적으로 그가 백진광임을 알 수 있었다. 백진광은 자객들에게 다음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다음 목표는 화산파의 은퇴 장로였고 그는 50년 전 무림맹 창립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백진광은 이틀 후 밤의 습격을 감행할 것이며 이번에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현은 백진광의 말을 들으며 다음 희생자를 구할 방법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백진광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필요가 있었다. 유현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백진광과 대면하기로 했다. 유현이 대웅전의 정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모든 자객들이 동시에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손이 일제히 검자루로 향했고 살기가 대웅전 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유현은 태연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의 눈빛은 오직 백진광만을 향하고 있었다. 백진광은 유현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고 그의 표정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그는 손을 들어 다른 자객들을 제지했고 유현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유현은 대답 대신 천천히 걸어 백진광 앞으로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3장이 되었을 때 멈췄다. 백진광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는 유현의 몸에서 발산되는 강력한 기운을 감지했다. 이 젊은이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고 어쩌면 자신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실력을 지닌 고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진광은 경계심을 높이며 유현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유현은 마침내 입을 열었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백진광에게 물었다. 사흘 전 소요궁에서 한 노인을 죽인 것이 네 희들이냐고 물었다.
백진광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는 유현이 누구인지 짐작하기 시작했다. 소요궁, 그곳은 대명제국 칠왕자의 거처였다. 백진광은 잠시 침묵했고 그리고는 냉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노인의 제자인가 아니면 관련자인가 하고 물었다. 유현은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손을 검자루에 얹었다. 그 순간 대웅전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고 보이지 않는 검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백진광은 유현의 기세를 느끼며 내심 놀랐다. 이 정도의 내공과 검기라면 무림에서도 손꼽히는 절정고수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백진광 역시 천살 중 최강이라 불리는 인물이었고 그는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었다. 백진광은 천천히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고 그 검날에서 붉은 빛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이 대치하는 순간 주변의 자객들은 모두 뒤로 물러났고 이것이 보통 대결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대웅전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한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현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몸이 순식간에 백진광을 향해 날아갔고 손에 쥔 검이 번개처럼 빠르게 백진광의 목을 향했다. 백진광은 검을 들어 유현의 공격을 막아냈고 검과 검이 부딪히는 순간 커다란 금속성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몸이 뒤로 밀려났고 백진광의 발이 땅을 깊게 파고들며 석자를 물러났다. 유현은 한치도 밀리지 않았고 이미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백진광은 내심 경악했다. 첫 번째 교전만으로도 상대가 자신보다 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유현의 검이 다시 움직였고 이번에는 칠성제왕검의 초식이 펼쳐졌다. 검이 7갈래로 나뉘며 백진광의 전신급소를 동시에 공격했고 각각의 검기는 산을 가를 정도의 위력을 담고 있었다. 백진광은 급히 암영신공을 운용하여 몸을 희미하게 만들었고 7갈래의 검기를 간신히 피해냈다. 하지만 유현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 칠성제왕검에 이어 천지무국검의 초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그 검법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졌다. 백진광은 점점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고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대웅전 밖에서 경계를 서던 자객들이 안에서 들려오는 격렬한 전투 소리에 급히 달려왔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얼어붙었다. 두 고수의 대결은 너무나 빠르고 강렬하여 그들이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검기가 사방으로 튀어나와 대웅전의 기둥과 벽을 갈라놓고 있었고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굉음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백진광은 더 이상 방어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자신의 최강 초식인 천마혈살수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의 검에서 붉은 혈기가 솟아올랐고 그 혈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유현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유현은 천왕제왕공의 내력을 검에 실어 그 혈기를 일검에 베어냈고 백진광을 향해 직진했다. 백진광의 눈빛에 당황의 빛이 스쳤다. 자신의 필살기가 이렇게 쉽게 깨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급히 몸을 날려 유현의 검을 피하려 했지만 유현의 검은 이미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고 백진광의 왼쪽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다. 백진광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유현은 검을 거두지 않고 백진광을 바라보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아명각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50년 전의 무리민들을 죽이고 있는지 말하라고 했다. 백진광은 피를 흘리며 유현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체념.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갑자기 그의 몸이 경직되었다. 백진광의 눈이 크게 뜨였고 입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유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백진광의 체나에 독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발현된 것이었다. 아마도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미리 심어놓은 독일 것이었다. 백진광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잠시 후 숨이 끊어졌다. 유현은 주변의 자객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백진광이 단 몇 한 만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자객들은 이 젊은 고수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유현은 검을 천천히 들어올렸고 검날에 묻은 피를 털어냈다. 자객들 중 가장 용감한 3명이 동시에 유현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들의 검이 유현에게 닿기도 전에 유현의 검기가 3사람의 가슴을 관통했다.
3명은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고 나머지 자객들은 더 이상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유현은 그들을 쫓지 않았다. 도망친 자객들은 오히려 아명강 내부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것이 유현에게는 더 유리했다. 유현은 백진광의 시신으로 돌아나 자세히 살폈다. 시신의 품을 뒤진 유현은 작은 옥패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옥패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2마리의 용이 서로를 물고 있는 형상이었고 유현은 즉시 사부가 남긴 쌍용식천이라는 메시지를 떠올렸다. 유현은 옥패를 품에 넣고 폐사를 떠나기 전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대용전 한쪽 구석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유현은 그것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신과 명단이 들어있었는데 명단에는 앞으로 제거할 목표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현은 그 명단을 빠르게 훑어보았고 10명의 이름이 더 적혀 있음을 확인했다. 모두 50년 전 무림맹 창립과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유현은 명단을 챙겨놓고 폐사를 빠져나왔다. 유현은 폐사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구름이 가득했고 달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천경성 외곽을 뒤덮고 있었다. 유현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고 폐사에서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졌다. 도망친 자객들이 동료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았지만 유현은 그들이 자신을 추격할 용기는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유현의 손이 품속의 옥패로 향했고 손가락 끝으로 그 차가운 표면을 더듬었다. 2마리의 용이 서로를 물고 있는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명 어떤 조직이나 세력의 상징이었고 사부가 마지막 순간 남긴 쌍용식천이라는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유현은 이 옥패가 모든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유현은 다시 몸을 날려 천경성으로 향했다. 그의 신법은 밤의 일부가 된 듯 자연스러웠고 지붕에서 지붕으로 이동하는 동안 발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황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현은 계속해서 오늘 밤의 일을 되짚어보았다. 백진광과의 대결, 그가 죽기 직전 체내에서 발현된 독, 그리고 옥패와 명단.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고 그 음모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분명했다. 황궁에 도착한 유현은 담장을 넘어 조용히 소요궁으로 들어왔다. 수하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유현의 모습을 보자 안도의 한숨은 예쉬었다. 수하는 유현에게 다가와 몸에 상처는 없는지 조심스럽게 살폈지만 유현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유현은 수하에게 아무 일 없었다고 말했고 오늘 밤의 일은 절대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다. 거처로 돌아온 유현은 검은 야행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밤 폐사에서 가져온 명단과 서신들을 펼쳐놓았다. 촛불을 밝힌 유현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명단에는 화산파의 은퇴장로를 비롯하여 무당파, 아미파, 점창파 등 각 문파의 원로들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들의 거처와 경비 상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서신들은 대부분 암호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유현은 사부에게서 배운 암호 해독법을 이용하여 천천히 내용을 파악해 나갔다. 서신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명각이 단순한 암살 조직이 아니라 거대한 세력의 일부이며 그 세력은 무림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50년 전 무림맹 창립 당시의 진실을 아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현재의 최우선 목표라고 적혀 있었다. 유현은 서신을 읽으며 점점 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느꼈다. 무림맹 창립,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정파 무림의 단합과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 어두운 일이 벌어졌고 그 진실을 아는 자들이 지금 하나씩 제거되고 있는 것이었다. 사부 역시 그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유현은 마지막 서신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췄다. 서신에는 쌍용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했고 그들이 곧 움직일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쌍용, 옥패의 문양과 사부가 남긴 메시지가 모두 이 단어를 가리키고 있었다. 유현은 쌍용이 2명의 인물이나 2개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추측했고 그들이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유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단서들은 점점 모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부분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쌍용이 누구인지, 왜 50년 전의 진실을 숨기려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유현은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선 강남 단가를 방문하여 50년 전의 기록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유현은 서신과 명단을 조심스럽게 숨겨두었다. 그리고는 명상 자세로 앉아 내공을 운행하며 오늘 밤의 전투로 소모된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백진관과의 대결은 짧았지만 유현 역시 상당한 내력을 사용했고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다. 내공을 운행하던 유현은 문득 백진광이 사용한 천마혈살수라는 무공을 떠올렸다. 그 무공에서 느껴진 기운은 정파의 것이 아니었고 사파나 마교의 무공과도 미묘하게 달랐다. 마치 정파와 사파의 무공을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고 유현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혹시 아명각의 배후 세력이 정파와 사파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유현은 명상에서 깨어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밤새 벌어진 일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차분했다. 유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고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유현은 평소와 같이 후원으로 나가 검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사부의 무덤 앞에서 유현은 천천히 검을 뽑아들었고 칠성 제왕검의 초식을 펼치기 시작했다. 검이 움직일 때마다 미세한 검기가 발산되었고 그 검기는 공기를 가르며 희미한 소리를 냈다. 유현의 검법은 어제보다 더욱 정교해져 있었고 백진광과의 대결을 통해 또 한 차례 경지가 올라간 것이 느껴졌다. 검을 휘두르며 유현은 마음속으로 사부에게 보고했다. 사부를 죽인 자들 중 한 명을 처단했고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사부의 원수를 갚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사부의 무덤 위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마치 사부가 유현의 맹세를 듣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침 식사를 마친 유현은 서재로 들어가 강남 단가로 보낼 서신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서신에는 단가를 방문하고 싶다는 예의 바른 요청과 함께 주현백의 소개장에 언급된 내용을 간략히 적었다. 유현은 자신을 무림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로 소개했고 단가에 보관된 고문서를 열람하고 싶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했다. 서신을 완성한 유현은 수하를 불러 이것을 단가로 전달하라 명했다. 수하는 서신을 받아들고 언제 출발할 것인지 물었다. 유현은 탑신이 오는 대로 즉시 출발할 것이라 말했고 그때까지 황국 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장자 유광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라고 강조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소요궁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는 이황자 유명이었고 유현의 둘째 형이었다. 유명은 온화한 미소를 띠며 유현의 거처로 들어왔고 오랜만에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들렀다고 말했다. 유현은 형을 맞이하며 차를 준비하라 시녀에게 명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명은 최근 무림에서 일어나는 불상사들에 대해 언급했고 황실로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다. 유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림의 일은 무림맹이 처리할 것이며 황실이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은 유현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유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형이 단순히 안부차 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유현은 내색하지 않고 계속해서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다. 유명은 잠시 후 본론을 꺼냈다. 최근 황제께서 여러 황자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신다는 소식을 전했고 조만간 각 황자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에게도 아마 무림과 관련된 임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귀뜸해 주었다. 유명은 이것이 황위 계승과도 관련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충고를 덧붙였다. 유명의 말을 들으며 유현은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황위 계승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황제가 자신에게 무림 관련 임무를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공식적으로 무림에 개입하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부의 원수를 찾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었다.
유명이 떠난 후 유현은 형의 방문 목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유명은 겉으로는 동생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유현이 무림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떠보려온 것 같았다. 아마도 다른 황자들 역시 유현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황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저녁이 되자 수하가 돌아왔고 단가로부터 답신이 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현은 급히 서신을 펼쳐보았고 단가의 소저 당소연이 직접 쓴 답신이었다. 답신에는 유현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내용과 함께 일주일 후 단가에 도착하면 직접 안내하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다. 유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유현은 즉시 강남행 준비를 시작했다. 수하와 몇 명의 호위만 대동하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일 계획이었다. 황제에게는 무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적인 여행이라고 보고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것이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다. 유현은 이번 강남행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이해감했다. 3일 후 유현은 황궁을 빠져나와 강남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그는 화려한 황자의 복장 대신 검소한 청색 장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평범한 장검 하나만 차고 있었다. 머리는 간단한 상투로 묶었고 전체적인 모습은 무림을 유랑하는 평범한 검객과 다를 바 없었다. 수하 역시 궁녀 복장을 벗고 소박한 여협 차림으로 변장했으며 다른 2명의 호위도 일반 무사의 모습이었다. 유현은 황궁을 나서기 전 황제를 알혀냈고 무림의 현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강남 일대를 돌아보고 싶다고 청했다. 황제는 잠시 유현을 바라보다가 허락했고 다만 신변 안전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유현은 3개월 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황궁을 떠났다. 천경성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대로에 들어선 유현은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황궁의 답답한 규율과 형제들 사이의 암투에서 벗어나 광활한 천지를 마주하니 가슴이 탁 트이는 듯했다. 하지만 유현은 이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부의 원수를 갚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험난한 여정임을 잊지 않았다. 일행은 말을 타고 남쪽으로 달렸다. 천경에서 강남까지는 1000여리가 넘는 거리였고 빠르게 이동해도 열흘은 걸릴 것이었다. 유현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며 주변 무림의 상황을 관찰하기로 했다. 대로변에는 각지에서 온 무림인들과 상인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유현은 무림의 현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첫날 저녁, 일행은 천경에서 100여리 떨어진 용문객잔의 여장을 풀었다. 용문객잔은 대로변의 큰 객잔으로 무림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다. 유현은 2층의 조용한 방을 잡았고 수하에게 1층에서 무림인들의 대화를 살피라 지시했다. 객잔 1층에는 이미 수십 명의 무림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유현은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아래층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한 무리의 무림인들이 최근 발생한 연쇄 암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것이 마교의 부활 징조라며 불안해했다. 다른 탁자에서는 무림맹의 대응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한 노인이 무림맹이 이미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옆에 앉은 중년 무사가 맹주 남궁천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다른 이가 맹주께서는 더 중요한 일로 바쁘시다며 그를 제지했다. 유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무림이 현재 극도의 불안 속에 있음을 느꼈다. 연쇄 암살은 표면적인 문제였고 그 이면에는 더 깊은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다. 무림맹에 대한 신뢰도 예전 같지 않았고 강문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경계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객잔은 점점 조용해졌다. 유현은 명상에 들어가려 했지만 갑자기 밖에서 말바굽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피를 말이 동시에 달려오는 소리였고 곧이어 객잔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현은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객잔 앞에 10여 명의 무림인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모두 같은 문양이 새겨진 검은 도포를 입었다. 유현은 그 문양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거리가 멀어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살기는 평범한 무림인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검은 도포의 무리가 객잔 안으로 들어가자 아래층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현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살폈다.
검은 도포의 무리 중 한 명이 객잔 주인에게 무언가를 물었고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객잔 안을 돌아보았고 그의 시선이 무리민들이 앉은 탁자들을 훑었다. 몇몇 무리민들은 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급히 은자를 던지고 객잔을 빠져나갔다. 검은 도포의 무리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냉소를 지으며 빈 탁자의 자리를 잡고 앉았다. 유현은 그들의 행동을 보며 저들이 평범한 무리민들을 겁주는 데 익숙한 자들임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사파 세력의 일원이거나 무림의 어두운 면에서 활동하는 자들일 것이다. 유현은 계속 지켜보았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다. 검은 도포의 우두머리가 부하들에게 무언가 지시했고 부하 중 하나가 일어나 2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유현은 재빨리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지만 완전히 잠그지는 않았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유현의 방 앞에서 멈췄고 잠시 후 다시 움직여 다른 방들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유현은 그자가 객잔에 묵고 있는 무리민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마도 특정 인물을 찾고 있거나 혹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수아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유현이 들어오자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아래층에서 들은 바로는 저 검은 도포의 무리가 현랑문이라는 사파 조직의 일원이라고 했다. 현랑문은 최근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조직이었고 무림맹도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현은 현랑문이라는 이름을 기억 속에 새겼다. 혹시 이들도 아명각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은 조용히 깊어갔다. 객잔의 소음은 이미 오래전에 가라앉았고 바깥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방 안에는 낮게 켜진 등잔 하나와 그 빛이 만들어낸 부드러운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다. 유현은 겉옷을 벗어 걸어두고 침상 곁에 앉아 있었다. 황궁을 떠난 뒤로도 몸에 남아있던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황자의 신분도 천하제일의 무게도 이 방 안에서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는 검을 손이 닿는 곳에 두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의식을 두지는 않았다. 수아는 물을 데워 작은 대야에 담아두고 있었다. 특별한 말이나 지시가 없었음에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런 일은 낯설지 않았다. 오랜 시간 유현의 곁에 있으면서 그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장면은 늘 이런 식이었다. 수아는 손을 씻고 머리를 정리한 뒤 외투를 벗어 접어두었다. 소박한 여협의 차림은 몸선을 숨기고 있었지만 방 안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는 오히려 그녀의 존재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연스럽게 침상 쪽으로 다가왔다. 침상은 하나뿐이었다. 그 사실은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미 여러 날을 함께 이동해왔고 같은 공간에 머무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유현은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리 한쪽을 내주듯 몸을 옮겼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침상에 올라앉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몸을 눕혔다. 유현 역시 그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향해 누워 있었고 등잔불은 여전히 낮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동안 수아에게 유현은 늘 위에 있는 존재였다. 지켜야 할 주군이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황궁을 떠난 이후 그리고 이렇게 같은 길을 걷게 되면서 그 선은 조금씩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날카롭지도 않았다. 유현 역시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언제나 곁에 있었기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체온과 기척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느껴지자 이전과는 다른 감각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따뜻함에 가까웠다. 침상 위에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이불이 살짝 당겨졌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팔이 스쳤다. 순간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다. 수아는 몸을 조금 더 안쪽으로 옮겼고 유현 역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좁혔다. 지금 이 순간 이 방 안에는 긴 여정을 함께 온 한 남자와 한 여인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는 이미 충분히 가까워져 있었다. 등잔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유현은 침상에 등을 대고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몸은 쉬고 있었으나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강호로 나온 이유, 그리고 그 출발점이 된 죽음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사부의 얼굴은 늘 마지막 순간에서 멈춰 있었다. 수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유현의 곁에 있었고 그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부의 죽음 이후 유현은 이전과 달랐다. 말수는 줄었고 침묵은 길어졌다. 겉으로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속은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다. 침상 위에서 유현의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수아는 어둠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그녀에게 유현은 주군이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의 중심에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 깊은 상실을 홀로 견디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 밤 수아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는 위치에 머물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유현 쪽으로 몸을 옮겼다. 이불이 살짝 움직였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다. 유현은 눈을 뜨지 않았다. 수아는 한 손을 이불 위로 올려두었다. 그 손은 유현의 팔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내려왔다. 접촉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다. 그녀는 그가 짊어진 슬픔을 알고 있었고 그 슬픔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본 끝에 내린 그녀 나름의 책임이었다. 유현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다가 이내 다시 이완되었다.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수아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두 사람의 체온이 이불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섞였다. 그녀의 이마가 그의 어깨 근처에 닿았고 숨결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교차했다. 그 접촉은 위로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싶었다. 사부를 잃은 슬픔이 그를 잠식하지 않도록 적어도 이 밤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 유현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손을 뻗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거리를 벌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침상 위에서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숨을 나누고 있었다. 그 경계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밤은 위로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더 가까이 몸을 옮겼다. 이불 아래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거의 사라졌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유현의 몸을 감싸 안았다. 유현은 여전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끌어당기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다만 그녀의 체온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수아는 그의 등을 가볍게 감싸 안은 채 숨결을 맞췄다. 그녀의 이마가 그의 어깨에 닿았고 심장의 박동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전해졌다. 그 접촉은 말없는 위로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 대신 몸으로 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위로가 그의 슬픔을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사부의 죽음은 여전히 밝혀져야 할 진실로 남아있고 그 길은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유현의 호흡이 조금씩 깊어졌다. 그의 몸은 여전히 그녀에게 기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저항도 경계도 없었다. 그것은 신뢰였다. 오랜 시간 함께온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조용한 신뢰. 수아는 그 상태를 유지한 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두 사람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섞였고 위로의 형태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이 밤의 시작은 슬픔이었고 수아가 건네는 것은 위로였다. 그리고 그 위로는 그가 다시 강호를 마주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다. 그녀는 유현의 뒤편에서 그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아의 손이 유현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거친 수염이 닿자
그녀의 몸이 움찔 떨렸지만 곧 손가락으로 그의 미세한 떨림을 따라 만져갔다. 유현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어느새 허락된 경계를 넘어섰다. 수아는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유현의 위에 몸을 들이웠다. 침상은 가볍게 출렁였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쳐졌다. 그녀의 뜨거운 입술이 유현의 이마에 닿았다. 깊은 고뇌의 흔적이 패인 그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올리고 조심스럽게 입맞췄다. 유현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슬픔과 체념, 그리고 미약한 허락이 섞여 있었다. 수아는 그 숨결마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유현의 얼굴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입술은 유현의 굳게 닫힌 눈꺼풀에 닿았다. 눈을 감고 있어도 모든 것을 짊어진 듯한 그의 깊은 눈가를 애틋하게 어루만졌다. 그리고 유현의 코, 뺨, 그리고 고뇌로 굳게 다물린 입술 위로 천천히 내려왔다. 수아는 유현의 입술을 부드럽게 머금고 마치 상처를 보듬듯 조심스럽게 빨아들였다. 유현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열리자 수아의 혀가 그 틈을 파고들어 그의 입안을 부드럽게 탐했다. 첫 입맞춤이었지만 그 안에는 주군을 향한 지극한 충성과 사랑,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유현의 팔이 움직여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수아는 유현의 입술에서 입을 떼고 그의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왔다. 유현의 거친 목덜미를 뜨거운 숨결로 간지럽히고 쇄골을 애무하듯 핥았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자 수아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유현의 젖꼭지가 자신의 뜨거운 입술에 닿았자 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머금었다. 혀로 부드럽게 굴리고 이로 가볍게 깨무는 조심스러운 애무에 유현은 깊은 신음을 흘렸다. 그의 손이 수아의 머리칼을 움켜쥐었으나 그것은 그녀를 밀쳐내기 위함이 아닌 쾌락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수아는 유현의 몸 위에서 천천히 허리를 비틀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하복부가 유현의 단단한 복근 위를 스치자 유현의 몸이 움찔거렸다. 수아의 손이 조심스럽게 유현의 허리깨를 따라 내려갔다. 그녀의 손끝이 유현의 물건에 닿았다. 이미 맹렬하게 솟아올라 있던 그의 물건은 수아의 작은 손길 하나에 더욱 뜨겁게 팽창했다. 수아는 처음 느껴보는 남성의 뜨겁고 단단한 육체에 당황했지만 이내 유현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수아는 유현의 물건을 자신의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부드러운 손바닥의 감촉과 따뜻한 체온이 유현의 물건을 애무하듯 감쌌다. 그녀는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온 마음을 담아 유현의 물건을 어루만졌다. 부리부터 끝까지 천천히 쓸어올리고 손가락으로 그의 예민한 귀두를 부드럽게 만져주었다. 유현은 깊은 숨을 토해내며 침상 위에서 몸을 비틀었다. 그의 입술에서는 쾌락으로 뒤섞인 신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수아는 유현이 쾌락의 한계에 다다랐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유현은 침상 위에서 몸을 일으켜 수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수아는 유현의 목을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얼굴은 열기로 붉게 달아올랐고 쾌락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유현을 올려다보았다. 유현은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올리며 입술에 다시 입맞췄다. 이 밤 그는 수아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현은 그녀를 침상에 눕혔다. 수아는 긴장과 두려움에 몸을 움찔거렸다. 유현은 그녀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신의 물건을 그녀의 은부 입구에 조심스럽게 맞췄다. 수아의 은부는 아직 그 어떤 남자의 물건도 받아들인 적 없기에 좁고 단단했다. 유현은 그녀의 두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지막 확인을 구했고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유현은 수아의 아픔을 보듬듯 한없이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안으로 들어갔다. 좁고 단단한 수아의 은부는 유현의 물건을 꽉 물었고 그 순간 수아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짧고 날카로운 통증에 그녀의 몸이 침상 위에서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손톱이 유현의 등에 애틋하게 박혔고 입술 사이에서는 감출 수 없는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유현은 그녀의 통증을 느끼며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입술이 수하의 눈물을 핥아올리고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였다. 유현의 한없는 배려와 부드러운 애무에 수하의 몸은 점차 통증을 잊고 이완되었다. 유현의 물건이 그녀의 은부 깊은 곳에 자리 잡자 그녀의 안에서 알 수 없는 쾌감의 물결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유현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의 물건이 수하의 은부 안에서 오르내릴 때마다 수하는 처음 느껴보는 황홀경에 전율했다. 그녀의 몸은 점차 유현의 리듬에 맞춰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동적이던 몸짓은 어느새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움직임으로 변해갔다. 수하는 유현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호흡은 가빠졌다. 짐승이 삐걱거리는 비명소리를 내었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뒤엉켰다. 수아는 유현의 등줄기를 긁어댔고 그의 품에 매달려 온몸으로 쾌락을 갈구했다. 유현은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아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전하려 했다. 절정이 왔다. 수하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고 눈가에는 쾌락의 눈물이 가득했다. 유현의 품에 안겨 온 몸을 떨며 쾌락에 허덕이는 그녀의 모습은 지극히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유현도 모든 것을 쏟아내며 수하와 함께 깊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의 뜨거운 것이 수하의 은부 가장 깊숙한 곳에 맹렬히 쏟아졌고 수하는 유현의 정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그대로 뒤엉킨 채 침상에 쓰러졌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온기만이 모든 세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유현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럽게, 다정하게 그녀의 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와 감사, 그리고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그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수아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유현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황궁의 암투와 무림의 피바람 속에서 이토록 순수한 행복을 준 수아를 그는 영원히 지켜주리라 다짐했다.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희미한 여명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의 두 사람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유현은 수아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다음날 새벽, 유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객잔 마당에서 가볍게 몸을 풀었다. 칼은 뽑지 않고 맨손으로 관법 몇 초씩을 펼쳤는데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관법의 각 동작마다 강력한 내력이 숨어 있었고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객잔 주인이 나와 유현에게 인사를 건넸고 어젯밤 검은 도포의 무리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느냐며 미안해했다. 유현은 괜찮다며 웃었고 현랑문에 대해 슬쩍 물어보았다. 주인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고 현랑문이 이 일대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많은 무리민들이 그들을 두려워한다고 귀띔해 주었다. 주인의 말에 따르면 현랑문은 표면적으로는 무림맹이 속하지 않은 독륜문파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사파의 수법을 사용하며 약달과 협박을 일삼는다고 했다. 무림맹이 여러 번 경고했지만 현랑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대담해져서 정파문파의 제자들마저 위협한다고 전했다. 유현은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수하와 다른 호위들을 불러 즉시 출발 준비를 하라 명했다. 현랑문이 여전히 객잔에 머물고 있었지만 유현은 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싶었다. 아직은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고 강남단가에 도착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일행이 객잔을 나설 때 검은 도포의 무리도 마침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유현과 현랑문의 우두머리가 잠시 눈이 마주쳤고 우두머리는 유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유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지나쳐 말에 올랐고 일행은 남쪽으로 말을 몰았다. 며칠이 지나 일행은 양자강유에게 접어들었다. 광활한 강이 눈앞에 펼쳐졌고 강 위로는 크고 작은 배들이 오가고 있었다. 유현은 강가의 나루터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을 바라보았다. 사부가 생전에 이 강을 매우 좋아했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유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루터 근처의 주막에서 점심을 해결하던 유현은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다. 며칠 전 강상류에서 한 무림 고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시신은 검에 찔려 죽었고 주변에 격렬한 싸움의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현지 무림인들이 조사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현은 그 고수의 이름을 물었고 주막 주인이 대답했다. 화산파의 은퇴장로 청허였다고 했다. 유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청허. 그 이름은 폐사에서 가져온 명단에 있던 이름이었다. 아명각이 다음 목표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것이었다. 유현은 자신이 백진광을 죽였음에도 아명각의 암살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주막을 나선 유현은 수아에게 청허의 사망 현장으로 가보자고 했다. 수아는 단가로 가는 일정이 늦어질 것을 걱정했지만 유현은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행은 말머리를 돌려 강상류로 향했고 해질 무렵 청허가 죽은 장소에 도착했다. 현장은 강변의 한적한 곳이었고 주변에 아직도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무들은 검기에 베어져 있었고 땅은 파헤쳐져 있었다. 유현은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았고 땅에 남은 발자국과 검기의 흔적을 분석했다. 최소 4명의 고수가 청허를 공격했고 청허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중과부적으로 쓰러진 것 같았다. 유현이 강변 바위 하나를 살펴보다가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다. 그 피는 완전히 마르지 않았고 유현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피 속에서 미세한 독기가 느껴졌고 유현은 이것이 일반적인 독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 독은 매우 음염하고 강력했으며 중독되면 내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었다. 유현은 품에서 작은 병을 꺼내 혈흔을 조금 채취했다. 나중에 이것을 분석하면 아명각이 사용하는 독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혹시 해독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었다. 유현은 현장을 더 살펴보았지만 다른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고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그곳을 떠났다. 다음 날 일행은 다시 남쪽으로 향했고 사흘 후 마침내 강남 땅에 접어들었다. 강남은 천경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물이 풍부하고 기후가 온화했으며 도처에 아름다운 정원과 누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투도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여유로운 느낌이 들었다. 강남의 중심 도시인 소주성에 도착한 유현은 성 안으로 들어가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소주성은 번화했고 비단과 차를 파는 상점들이 즐비했다. 무림인들의 모습도 자주 보였지만 천경의 무림인들과는 달리 좀 더 여유롭고 온화한 분위기였다. 단가는 소주성에서 다시 남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유현은 소주성에서 하루를 머물며 강남 무림의 상황을 파악했다. 강남은 크게 5개의 대가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중 단가가 가장 역사가 깊고 영향력이 컸다. 단가 외에도 절강의 절겸장, 소주의 소가장, 항주의 항룡방과 난경의 금링단이 강남 무림의 주요 세력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단가를 향해 출발했다. 단가는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멀리서도 단가의 웅장한 건물들이 보였다. 단가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나와 유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단가의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고 공손하게 유현에게 인사를 올렸다. 유현이 주현백의 소개장을 보인 무림 학자이시냐고 물었고 유현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집사는 소적께서 이미 준비를 해두었다며 안내를 했다. 유현은 수하와 함께 단가 안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여기서 50년 전의 진실을 밝힐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